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를 꺼내면서 이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 양상이 환율 전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또 하나의 변수를 떠안은 셈인데요. 오늘 이 내용과 관련해 세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최근 미중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달 말이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혜택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김 실장님, 먼저 이는 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또 다른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될 텐데 WTO 기준상 이미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 나라들이 이미 경제력이나 아니면 수출 파워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적인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WTO의 의견을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중국이 아닌 그 밖의 나라들도 이 개도국 지위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지만 어쨌든 중국을 겨냥한 그런 무역 분쟁이 장기전이 되는 그런 양상 속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 내려지는 겁니다. 예, 사실상 뭐 최근의 환율 전쟁에 앞서서 예고편 성격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과 31일이었죠. 이틀에 걸친 일정으로 이 중국 상하이에서 미중 양국이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한 교수님, 이때 역시 뚜렷한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었죠? 네, 뭐 구조적으로 뚜렷한 돌파구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11차 협상이 결렬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사카 G20 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났죠. 만나서 계속 하자라는 모멘텀 유지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30일, 31일에 한 건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애초에 작년 3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뭐 지적재산권 문제 이렇게 큰 범위에서 움직여 갔어요. 근데 중국이 물러나려고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자꾸 내세우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예를 들면 미국의 요즘 주장은 농산물 많이 사라, 약속 지켜라.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관세 우리가 협의해주면 뭐 철폐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관세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웨이 제재는 너무 부당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역시 중국이 볼 때는 미국이 과도하게 중국을 압박을 해서 소위 중국의 주권까지 위협하는 입법화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매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그냥 9월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라는 선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 판을 깨지는 않겠다 하는 차원 정도의 봉합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더 이게 지금 확전되는 그런 분위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오늘 새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그렇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이미 2,500억 달러 규모의 이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서 교수님, 이게 미국이 별도로 추가 관세 조치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든 제품에 관세가 매겨지는 건 아닌가요? 예, 그렇죠. 이게 중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관세가 부과됐을 때 중국도 자국의 어떤 이익을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 반격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고요. 이제 그거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산 농산물 이제 그 수입을 중단했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은 중국 기업의 그 미국 농산물 구매를 이제 중단하겠다.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이제 심화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판이 깨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예상대로 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잠정 중단을 하기도 했었죠. 중국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이 맞대응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그 수입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농산물이고요. 예.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1위 품목이 이제 대두에 해당됩니다. 대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콩 같은 건데요. 보통 이제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어쩌면 이제 이 사료라든가 이 농산물들은 그것을 통해서 가공하는 식자재 가공을 하는 기초 원자재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두 수입을 안 하겠다. 대두 수입액만 봐도 월 평균 한 2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사카 회담 이후에도 이미 6월 말부터 약 30만 톤 정도의 대두가 이미 운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관세를 지급하고 8월 중에 있을 200만 톤, 300만 톤 정도에 있을 그 예정되어 있는 그 대두 수입액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굉장한 차질을 빚습니다. 아시겠지만 공산품은 물론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지만 농수산물은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것을 수입을 제한하면 상당한 이 산업에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수급은 물론 제품의 자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산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했다는 얘기를 집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강 교수님께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같은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좀 타격으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30일, 31일에 상하이에서 열린 그 소위 고위급 무역 협상 전에 25일에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무슨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미국의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 300만 톤의 농산물 구매 승인을 내줬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미국 기업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에 대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환율 조작국 그 지정 이런 것까지 이제 철퇴를 맞게 되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물러날 수 없다. 지금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올 4월, 5월부터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런 거죠. 트럼프가 매우 강공을 퍼붓지만 그 세밀한 부분에서는 세련되지 못한 부분들이 중국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좀 즉흥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어쨌든 이 미중 무역 갈등이 1년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뭐 자기네들 성장률이 어떻고 경기 하방 압력을 어떻게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1년을 버텼고 버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10월부터 이제 미국 대선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선전에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 계층인 소위 농가들 이 부분들을 압박을 한다면 트럼프한테도 부담이 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종의 카드로 중국도 이걸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대강 대치고 그 뭐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지만 사실 마지노선들은 있죠. 이게 이렇게 정말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모든 이런 경제 문제를 경제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간의 사정과 배경 그리고 트럼프 미국의 취약점을 중국에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부분까지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파장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뭐고 지정을 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들이 좀 시행이 되는 건지 쭉 설명을 좀 해주세요. 먼저 환율 조작국이라는 거는요. 자국 제품의 그 해외 시장에서의 그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해당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그 국가들을 이제 환율 조작국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 교역 촉진법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보고 있어요. 환율 조작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한 200억 불 이상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2% 이상 되는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GDP 대비 그 2% 이상의 달러 순매수가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 환율 조작국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결정이 이제 해당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환율 조작국 전 단계인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게 돼요. 예.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부합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지정하고 싶은 어떤 그 의도가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발언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합한 어떤 법의 근거를 제시할 때 종합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무역법을 보게 되면은 그 사실은 그 대미 무역 흑자 기조만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재무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서 중국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환율 조작국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절차가 진행되냐면 한 1년 동안 이제 개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1년 동안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 민간 투자공사라고 하는 오픽이라는 미국 그 공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 이제 금융하고 보증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중단이 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이 미국 그 조달 시장에 입찰하는 게 전격적으로 금지가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IMF에 중국에 대한 감시 강화를 계속 요청하면서 이제 그 이제 위안화 절상돼도 될 수 있게끔 압박을 가하는 그런 조치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위안화의 환율이 앞으로 이제 좀 절상 압력이 직면할 가능성이 이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이 당할 불이익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강 교수님,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중국의 환율 조작국에 지정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94년에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있었습니다. 그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예. 있는데 지금 서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교역 촉진법을 가지고 중국을 거르려니까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포괄적으로 돼 있는 종합무역법, 이건 98년에 네.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거 꺼내서 예. 매우 포괄적이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뭐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거둔 국 미국에 대해서 대규모. 대규모 그 대규모의 개념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뭐 이런 표현을 구체적이지 씁니다. 않은. 구체적이지 않죠. 그 대신에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응도 훨씬 더 미국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게 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교역 촉진법에 의해서는 걸리지 않지만 종합무역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 환율 조작의 범위를 사실은 뭐 인위적인 절상이나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뭐 국채를 매수한다든지 예.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것도 다 환율 조작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도망갈 데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이, 예.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 실장님, 미국이 네. 이처럼 강수를 두는 배경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강수를 둔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좀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첨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말 그대로 교육 촉진법을 지정하다가 예. 기준 자체를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 이후에 중국이 계속 환율 조작 후보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준에만 부합했었어요. 네. 두 가지 이상 기준에 부합했을 때 환율 조작 후보국이었는데 중국만 이상하게 한 가지 기준에만 부합했어도 환율 조작 후보국으로 들어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환율 조작국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야, 너 깡패야 여부를 판단할 때 자로 재다가 이제는 갑자기 저울로 재는 거예요. 기준을 달리해서 조금 더 애매한 기준을 적용해서 예. 너 환율 조작국 여부에 들어가라는 것을 판단하는 식으로 갑자기 애매한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예. 이게 결국 초강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 초강수를 두었느냐? 지금까지 이어졌던 미중 무역 분쟁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관세 전쟁이었던 겁니다. 예. 관세를 높여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가격 전략에 좀 약세를 주는 그런 예, 노력이었던 거죠. 타격을 주려고 그렇죠. 하는. 절대 수입이 안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근데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맞대응한 것이 중국의 환율 전쟁이었던 거죠. 예. 환율로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관세가 이만큼 부과되더라도 그만큼 부과된 양만큼을 이 약세 환율로 기준으로 상쇄시키는, 그렇죠. 그걸 네. 상쇄시켜서 맞대응했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관세 전쟁에 대한 어떤 효과가 타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 관세 전쟁만으로 안 되겠다. 환율 전쟁도 같이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강수를 둔 것이라고 판단할 남은 수 하나의 있겠습니다. 무기를 더 빼앗기 위한 조치였다. 네,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하면 네. 이제 빠져나올 구멍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 교수님, 실제 중국은 인민은행이 달러당 환율을 직접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제사회의 인식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내려서 이 환율을 고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강 교수님 판단은 좀 어떠신가요? 그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죠. 예. 수출하는 국가니까 상대국의 환율에 따라서 자국의 환율을 조정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네. 어쩌면 너무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 미중 간에 항상 무역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너희한테 미국이 너무 많은 그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예. 중국의 주장은 이거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돈이 남지 어떻게 예. 사는 사람이 돈이 남느냐.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은 불공정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어제 끝난 환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제 끝난 환율을 자기네가 계산해서 오늘은 이거부터 시작이야. 다시 이렇게 고시해서, 고시를 예.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게 급기야 그 7원 그 1달러당 그러니까 7위안 그 예. 소위 뭐 심리적 마지노선 이런 표현도 하는데 네. 이거를 중국도 어려워했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깨져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집정 뭐 3천억 불 이거 하겠다라고 한 거를 굉장히 만류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위안을 용인하는 것을 보니까 예.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계속 관세 압박을 받으니까 환율을 통해서 그 상쇄시키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을. 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윌버 로스 재무장관, 상무장관이나 뭐 미국의 여러 그 경제 관료들이 상계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도 중국은 해보자 이거죠. 지금 일단은. 예. 이제 이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중국 중앙은행의 역할은 당연히 관리라는 개념을 또 사회주의 통제 경제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환율 다음에는 금융입니다. 예. 이렇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양측의 그 무역과 관련한 간극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시점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불만을 함께 표시했다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가까이 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해오기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행동 역시 이를 위한 또 노림수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서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위안화 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희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안화가 계속 달러 대비 평가 절하가 됐을 경우에 미국 달러도 계속 떨어져야 사실은 어떤 수출과 관련된 무역 적자에서 미국이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위안화 그러면 왜 그 가치가 절하됐을 때 수출에서 어떤 이득을 보는 거냐 중국이 예. 실제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더 많이 파는 걸 이제 그런 문제를 빼더라도 쉽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국 물품을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수출 대금 1달러를 받는다고 했을 때 1달러를 이제 그 자국 통화가 하락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그 위안화로 환전했을 때 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이제 수출 대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통화가 더 평가 절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환전했을 때 이제 수출 이런 그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생기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관세를 더 부과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제한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환전했을 때 수출 그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달러 대비 이제 원화 가치를 절하하는 예. 그런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금리를 계속 인하하게 되면 사실 미국 달러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그런 조치를 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이제 뭐 다음 해 이제 경기가 사실 좀 좋은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렇지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한 위안화 절하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달러 가치도 또 떨어졌을 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와 약세를 통한 뭐 경쟁력 확보와 그거에 따른 뭐 이제 금액을 더 많이 얻기 위한 수출 경쟁력 차원에서의 발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 미중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 금융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지금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 실장님, 실제 어제 그랬고 오늘까지 시장이 크게 흔들렸잖아요. 어떠세요? 일단 미중 무역 분쟁의 양상이 돌이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것이 아닌가 예. 하는 그런 판단까지 들어설 만큼 말 그대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예. 최고점까지 이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하드 브렉시트 우려도 같이 맞물려서 예. 돌아가고 있고 또 한일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와중에 또 북한은 뭔가를 또 발사하고 예.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계속 주고 굉장히 불확실하게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또 강화되면서 예. 주식 투자로부터 많이 자금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 내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미중일 삼각 파고가 우리 금융시장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위안화 급락 이 부분은 우리 외환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우리나라가 궁극 경제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원화가 위안화 움직임을 따라가는 이 동조 현상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좀 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한국 대중 수출의 약 79%, 80%가 중간재입니다. 결국은 한국의 중간재들이 가서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이 되는 건데요. 예. 지금 무역 갈등, 통상 분쟁이 생기고 나서 예. 1년 동안 작년 올 상반기에 작년 대비해서 미중 간의 무역액이 약 수출이 전부 공이 14%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만질 수밖에 없는 예, 거겠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좀 강력히 반발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 거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삼각 구조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자연스럽게 우리 위안화의 원화의 조정이 불가피한 그게 예. 인위적 이런 걸 떠나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동조 현상을 보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은 수출로 뭐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나라도.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는 지금 서 교수님 지적하셨지만 환전했을 때 기존에 1달러 할 때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방향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다 나쁘니까 어떤 중앙은행도 자국 가치를 강하게 유지하려는 또 국가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약세 기조를 중국뿐만 아니고 유지하려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싶은데 달러가 제일 세니까 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사실 중국한테도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예, 이게 예. 계속 떨어지고 미국 금리가 자국 금리보다 높으면 자본 유출의 네. 위험성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예, 예.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틀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움직임이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어제 기준으로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을 수직 돌파했고 오늘도 크게 출렁였지만 어제와 같이 보합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변동폭은 큰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짚어주세요. 예, 고점 기준으로 1,200원 돌파한 거는 한 3년여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3월 3일 한 1,227원까지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215원이 넘었던 거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면서
시장에 이제 그 불안감이 확산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을 유발하는데, 그런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느냐. 사실 그 지표라는 게 이제 미국 그 옵션 거래소에 보게 되면 그 믹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 가격이 이제 변동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인데, 흔히 이제 이걸 갖고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근에 한 40% 이상 이제 급등하면서 예. 상당히 시장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가 됐던 자금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주로 이제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엔화로 많이 옮겨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최근 이제 그 105까지 이제 105 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만 보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위안화 환율이 이제 달러당 7위안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값도 많이 폭등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시장에 상당히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이은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고 투자나 소비 등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잠잠했던 미중 간 무역 분쟁도 지금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0.24%포인트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 실장님, 사실 일부에서는 이보다 더 성장률 감소폭이 클 거다. 이런 전망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거죠? 저희 경제 전망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예. 혹은 제 책을 통해서 한 10여 년 동안 발표를 해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다차방정식, 고급방정식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아졌죠. 굉장히 복잡해진 공식이 성립이 돼가고 있는데요. 일단 대외 부문은 안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미 경상수지 흑자폭이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이 2019년 하반기도 개선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어둡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대외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IMF가 이미 2018년을 3.6, 2019년을 3.2%로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향후 예를 들어 IMF가 10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할 때는 3.1이나 3.0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모습 속에서 우리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고요. 이 대외 여건이 안 좋은 것은 국내 여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만들고, 투자가 위축되니 고용,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없다 보니까 예. 결국 가계의 소득 개선도 어렵고, 그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또 연결이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대외 악재가 내수 경기까지 좀 안 좋게 만들고요. 예.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 대외적인 요인 말고 우리나라만 안고 있는 인구 구조적인 요인, 예.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요인, 이런 요인들이 또 맞물리면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정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 중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고하저의 이거 폭이 좀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하느니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이와 관련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뭐 일본의 수출 규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니까 하반기 그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의견들이 많죠. 특히 예. 투자, 수출, 소비가 이제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도처에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안화 그러니까 절하된 거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됨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위안화가 이제 절상될 가능성이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위안화하고 좀 동조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원화도 이제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수출에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또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기존에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 생각했었는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 가치 떨어지는 거에 대비해서 우리도 이제 또 금리를 더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금리 인하했을 때 과연 이런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통화 정책의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너무 이제 금리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어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자본 유출의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께는 오늘 대화의 주제죠.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 양국 간에 좀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향후 좀 양국 간의 일정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터닝 포인트가 이제 9월 1일에 그 소위 3천억 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인데요. 그 전에 모멘텀이 한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오사카 G20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게 화웨이의 제재 완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35개의 기업이 약 50건의 화웨이에 대한 구매 신청을 해놨어요. 그걸 원래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주에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환율 조작국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지금 농산물 구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한데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한테도 명분을 줘야 된다. 그 차원이라면 화웨이 제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미국이 조금 해주고 그럼 농산물 구매나 이런 걸 통해서 9월에 그 협의를 하면서 낮은 단계의 협의를 통해서 가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중국한테 많이 받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버틸만 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매우 지지부진하게 그러나 전면전을 붙어서 누구 하나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형세는 안 할 거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매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이 전략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